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식민통치 시기를 배우고 있죠. 근데 이제 요 얘기를 그동안도 좀 했었고 앞으로도 되게 자주 할 것 같은데 식민통치 시기는 크게 몇 파트? 세 파트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1910년대, 그다음에 1920년대, 그다음에 1930, 40년대, 3, 40년대 이렇게 나눠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 해당하는 1910년대에 해당하는 무단 통치의 시기를 봤던 거고요. 그죠? 그래서 1910년부터 1919년까지. 그다음에 1919년에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 일을 계기로 해서 1920년대에 어떤 변화가 온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1919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왔던 그 변화 이후의 시기 1920년대 문화 통치를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를 돌이켜 보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이랑 우리는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민족인 일본의 지배를 당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일본도 그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인들이 자기들 지배를 당하는 게 기분이 안 좋을 텐데 그럼 덤벼들 거란 말이에요. 덤벼들 거니까 못 덤벼들게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분위기를 빡세게 가지고 가야겠죠. 그래서 1910년대 처음 10년대에는 이렇게 분위기가 빡센 무단 통치를 했었죠. 그래서 뭐 헌병경찰제 뭐 이런 것들을 했었던 기억이 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의 마지막이 1919년이죠. 요때 이제 기억하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3.1 운동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사실 요 3.1 운동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1 운동이 지금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 지금 뭐라도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다 3.1 운동이 있었던 곳들이에요. 여기는 3.1 운동을 안 하고 있죠. 여긴 다 친일파의 땅인가? 아니죠. 여기는 산악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 사람이 없죠. 다 뭐 고라니 아니면 뭐 호랑이 이런 것들이라서 3.1 운동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3.1 운동은 사실은 나중에 3.1 운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배울 때가 있겠지만 일단 이 시점에서는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그냥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사람이 사는 곳에선 다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1910년부터 식민지 생활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3.1 운동이 1919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식민 지배를 당해보고 못 견디겠으니까 전국적으로 다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한 10년 정도 요 시기 동안 무단 통치를 해봤단 말이야. 근데 무단 통치를 해봤는데 그 결과가 요거예요. 3.1 운동이라고. 그러면 일본인들은 3.1 운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렇게 무단 통치식으로 빡세게 무조건 헌병경찰제하고 막 직결 처분하고 태형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선을 통치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치 방식을 바꾸는데 이거 바꾼 뒤에는 좀 기존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문화 통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어 조선총부 총독도 새롭게 부임을 해오고요. 그래서 새롭게 부임해온 총독이 했던 자기 입으로 했던 얘기가 저거예요. 한민족의 풍습과 문화를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무단 통치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문화 통치가 시작이 된다. 근데 여기 제목을 보시면 허울뿐인 문화 통치 이렇게 돼 있죠. 저 허울이라는 게 이게 속이 없는 껍데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 허울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껍데기뿐인 거니까 안에 내용물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 껍데기가 잘 이렇게 모여 있어서 그 안에 사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들춰보니까 사과는 없는 거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 허울뿐인 문화 통치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확실히 3.1 운동 이전보다 무단 통치 시기 때보다 1910년대 때보다 조금씩 부드러워지기는 했다. 근데 그것이 다 불화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정책들을 보면 확실히 1910년대보다 부드러워진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총독도 원래 1910년대에는 육해 공군 즉 군인 대장 출신만 왔었죠. 근데 이제는 군인 출신이 아닌 문관 출신도 총독으로 임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제도도 원래는 군대 경찰이 민간인 치안까지 관리하는 헌병 경찰제였었죠. 1910년대에는. 근데 이제 보통 경찰제로 바뀌어서 이제 민간인 경찰이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1910년대 때 조선인에게만 적용했었던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 태형령을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얘기하는 거였었죠.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요거를 1910년대에는 완전히 금지시켰다가 1920년대에는 그나마 조금씩 허락해 주는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에 한국인의 교육 기회를 일부 확대한다는 건 학교를 조금 더 많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 쭉 보시면서 제목이 허울뿐인 문화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이렇게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쭉 특징들을 보면 그래도 1910년대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인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게 다 구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내용을 보실 때 저게 어떻게 구라가 될까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실상을 보면 법은 바뀌었어요. 총독으로 이제 일본 육해 공군 대장 출신뿐만이 아니라 군인을 해본 적이 없는 일반 문관도 조선 총독부의 총독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근데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실제로 문관 출신이 총독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랬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문관 출신도 총독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군인들만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체를 조금 이렇게 군대식 분위기로 끌고 가는 건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경찰제도도 민간인이 운영하는 보통 경찰제로 바뀌지만 경찰관이나 경찰서의 숫자는 훨씬 늘어나요. 그리고 총독부가 예산을 배정할 때부터 헌병경찰제 때보다 훨씬 2배 이상의 많은 그런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군대에서 민간인으로 넘어왔다 뿐이지 규모는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이때 조금 더 무서운 법이 들어와요.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치안유지법은 원래는 일본에서 적용되던 법을 우리나라까지 확대 적용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게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저 법의 내용은 어 일본의 어떤 제도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법이 원래는 왜 만들어졌냐면 자, 일본의 원래 체제를 위협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라는 게 저 내용인데 일본의 원래 체제면 일본은 누가 지배하는 시스템이요? 천황이 지배하죠. 천황이 지배하는 시스템을 위협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저 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1917년도 연도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왜 1차 세계대전 중간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 벌어져가지고 러시아가 소련되죠. 그죠? 그게 1917년이거든요. 그래서 1910년대 후반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벌어지고 소련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192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에 사회주의가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였었어. 그래서 일본도 요 시기 1920년대 전반부, 1920년부터 한 23, 1, 2, 3, 4년 그 시기에 굉장히 사회주의가 빠른 속도로 퍼지는데 이제 원래 일본 안에서는 이 사회주의자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사회주의자가 계속 판을 치면 걔들은 공산국가를 만들려고 할 거고 그러면 천황 지배를 이제 그 천황이 지배하는 시스템을 부시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원래는 일본의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넣기 위한 그런 법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적용이 돼요. 일본의 원래 지배 시스템을 위협하는 천황이 지배하는 그 체계, 그 시스템을 위협하는 사람은 처벌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천황의 지배를 위협하려고 하는 사람들, 천황의 지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천황이 지배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독립운동가들이죠. 독립운동가들. 그래서 사실 저 치안유지법은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기 위한 법으로 쓰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1910년대 헌병경찰제가 막 군인이 경찰로 오고 이러니까 훨씬 더 험악해 보이지만 독립운동가들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체포가 된 건 오히려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에 치안유지법이 들어오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집중적으로 체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히려 1910년대보다는 1920년대에 훨씬 더 어,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한국의 신문이나 잡지를 일부 이제 가능하는 걸 허용하긴 해요. 신문 만들어내도 돼 이렇게 허락은 하는데 방해를 되게 심하게 해요. 일단은 검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신문사에서 신문을 만들었으면 그걸 일반인 이제 소비자들에게 팔기 전에 그 총독부한테 저희가 이런 내용의 신문을 낼 겁니다. 이렇게 먼저 검사를 받아야 돼. 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지금 여백이 되게 많죠. 그냥 하얀 데가 되게 많잖아. 원래 저기도 기사들이 꽉꽉 들어차 있다고 원래는. 근데 이걸 팔기 전에 총독부한테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총독부의 총독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불편하셨더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더라. 그러면 다 삭제하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썼다든지 안 좋게 썼다든지 그러면 다 지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도 많고,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정간이 많아요. 정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간이라는 건 간행을 정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문사한테 신문을 못 찍어내게 만드는 거야. 신문을 찍어내는 걸 간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가는 뭐예요? 신문을 찍어내는 걸 금지시키겠다는 거죠. 이거 신문사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총독부에서 어떤 신문한테 뭐 3개월 정간 이렇게 하면 3개월 동안 사실상 영업정지예요. 영업정지. 그러면 3개월 동안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건데 그런 걸 견뎌낼 수 있는 신문사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문을 펴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검열도 너무 심하고 뻑하면 정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관 몇 번 당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기업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또 겪기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도 집회나 결사 이렇게 모여서 뭘 해도 된다. 사회단체를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막상 만들어 놓으면은 뭐 활동 중단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어디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하면 신고 안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 단체를 만들 거다 그러면 처음에 단체는 받아줘도 나중에 한 몇 달 지나서 보면은 그 단체는 활동 정지, 활동 중단 뭐 이런 조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되게 유명무실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학교 수가 늘기는 했는데 대부분이 유상교육이에요. 돈을 내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저 돈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요때 이제 좀 학교들이 몇 개 더 세워진 건 사실은 한국인들 단위라고 만든 학교가 아니고요. 어, 일본에서 넘어온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자녀들. 그래서 지금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자녀들을 이제 보내기 위한 가르치기 위한 그런 학교들이고 기껏해야 뭐 일본인들 아니면 친일파 자제들 친일파 자녀들이 다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아까 조금 문화 통치니까 부드러워졌나 했었던 내용들이 사실은 다 불화였었다. 총독도 군인 출신이 안 와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다 군인 출신들이 왔었고, 그다음에 경찰 제도도 이렇게 민간인 경찰로 온 걸로 보이지만 오히려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은 더 심해졌었고, 그다음에 신문도 만들어도 된다, 찍어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검열에 뭐 정관 조치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부드러워진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더 조금 부드러워진 척하는 불화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탄압은 조금씩 더 심해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걸 하는데 이 단어를 보고 조금 이게 어떤 내용의 계획일지를 유추를 하셔야 돼요.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고요. 증식은 뭔가를 늘린다는 거죠. 산미가 요 산자가 생산할 산자예요. 그 다음에 미가 쌀 미자고. 즉 산미증식 계획은 쌀의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뜻이에요. 한반도에서. 왜? 왜 쌀의 생산을 늘릴까? 그 예전에 우리 식민지 들어가기 전에 한참 전에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그래서 그때 조항 중에 그런 게 있었다고. 일본으로의 쌀 유출을 무제한으로 허락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일본은 한반도로부터 굉장히 쌀을 많이 원한다. 꾸준히 원할 것이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 얘기가 여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쌀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애초에 한반도에서 쌀의 생산을 늘리는 거지. 그게 산미증식 계획인데 음, 그 왜 일본이 그렇게 한반도에 쌀을 원하는지 그 얘기를 사실 이미 하긴 했었어요. 이전 시간에 하긴 했었는데 쉽게 보시면 그렇게 보셔도 돼요. 우리가 작년에 2학년 때 이렇게 왜 식민지를 만드는가, 왜 열강들, 유럽의 강한 나라들은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나 얘기할 때 뭐라고 했었어요?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이 그 공장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만드는 거다. 왜냐면 공장을 운영하려면 그 공장을 운영해서 만든 제품을 팔기도 해야 되고 또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료를 구해야 되는데 싸게 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원료를 값싸게 구할 수 있고 만든 물건을 잘 팔아치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식민지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일본도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으니까 우리한테서 자기들 필요한 원료, 자원을 가져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자원이 그렇게 많이 나는 나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쌀에 집중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이제 일본의 상품의 수준이나 퀄리티가 아직은 유럽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싸게 팔아야 되는데 싸게 팔려면 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야 되고 즉 이 물건을 만들고 있는 노동자들의 월급이 적어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적은 월급으로도 불만 없이 일하게 하려면 쌀값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다음에 어쨌든 계속 공업화가 되고 있으니까 농업 인구들이 농업을 하던 인구들이 공업으로 공장으로 옮겨오면서 농업 인구가 줄게 되고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게 기본 틀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기본 틀인데 특히나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되면 1차 세계대전 요 시기는 이 연도 이게 연도로 보면 1914년에서 19년인데 요 시기에 왜 일본이 급속한 공업화를 이루게 되냐면 이런 거 간단한 얘기예요. 1차 대전은 거의 유럽에서 벌어지죠. 거의 유럽에서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원래는 전쟁 전에는 뭐 볼펜이나 옷이나 이런 생필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전쟁 들어가고 나니까 전쟁 용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바뀌는 거죠. 총알 만들고 탄약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유럽인들이 전쟁 중이라도 생필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생필품을 만드는 공장 역할을 일본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공장들이 생필품을 더 이상 안 만드니까 일본의 공장들이 생필품을 만들어서 유럽에 팔았던 거지. 그래서 그때 일본이 장사를 되게 잘 하면서 공장도 엄청 많이 세우고 공업화돼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공업화 되다 보니까 도시 노동자들이 늘어나겠죠. 이 공장의 노동자들이 늘어날 텐데 그 얘기는 농업에서 농사 짓는 인구들이 준다는 거죠. 농민들이었던 사람들이 공장으로 넘어와서 공장 노동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굉장히 줄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조금 물건을 싸게 팔아야 그나마 팔리니까 그런 이유에서도 쌀의 수요가 많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에서 일본이 쌀의 생산은 줄어드는데 어, 이 시골의 농민들이 도시로 공장으로 넘어오면서 쌀의 생산은 줄어드는데 쌀의 어떤 수요 필요성은 많아지면서 한반도에서 많은 양의 쌀을 원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애초에 쌀의 생산을 늘려서 더 많이 가져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수리 시설을 확충하고 개간 및 간척을 하고 품종을 교체하고 비료를 사용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수리 시설을 확충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물길을 내주는 거예요. 왜 우리 논 같은 데 가보면 논 옆에 이렇게 물길 흐르죠. 그런 거 만들어주는 게 수리 시설 확충입니다. 그다음에 개간은 아시죠? 원래 이제 농사를 못 짓던 땅을 이제 뭐 돌도 빼고 일구고 파내고 해서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다시 관리하는 게 개간이고요. 간척은 보통 이제 갯벌 이런 데를 다 이제 메꿔서 물 막고 바닷물 못 들어오게 하고 기존에 있는 바닷물들 빼고 이렇게 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게 간척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품종 교체 즉 같은 벼라도 하나 심었을 때 좀 열매가 더 많이 나는 쌀이 더 많이 맺히는 그런 품종으로 교체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뭐 수리시설 확충하고 개간 및 간척을 하고 품종을 교체하고 비료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죠. 일단 저렇게 하면요. 쌀의 생산이 늘어나죠. 근데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다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다 돈 들어가는 일인데 한국인들이 일단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일본 자본을 많이 쓰긴 하는데 결국은 이걸 한국인들에게 다 요구해요. 즉 한국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한 적도 없는데 이걸 강제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해달란 적도 없는데 갑자기 물길 공사를 하고 비료를 주고 품종을 새로운 걸 주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내가 사는 동네를 막 개간을 하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나한테 청구하는 거야. 내가 해달란 적도 없는데.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농민들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비용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쌀의 생산이 늘어나기는 해요. 뭐 수리시설 막 물기를 대주고 뭐 비료 바꿔주고 다 하는데 어떻게 쌀의 생산이 안 늘겠어요. 쌀의 생산이 늘긴 드는데 최초에 일본이 목표했던 양보다는 조금 적었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유출량, 자기들이 가져가는 양은 원래 목표대로 해요. 그러니까 쌀의 생산이 이렇게 쌀의 생산이 늘어난 부분은 그닥 많이 늘어난 게 아닌데 일본이 가져가는 건 계획대로 그냥 가져가니까 오히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생산량이 한 10이었었어. 근데 산미 증식 계획을 함으로 해서 한 3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총 13을 생산하게 됐어. 근데 일본 애들이 가져가는 건 5야. 그러면 처음에 10이었다가 13 더해서 5 빼면은 8이잖아요. 그러면 어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남는 양은 처음엔 10이었다가 이제 8이죠. 오히려 줄어든 거죠. 그래서 쌀의 생산 자체는 늘어나는데 조선인이 먹을 수 있는 쌀의 소비량은 훨씬 줄어들어요. 그게 이 그래프예요. 보시면 쌀의 생산량은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쌀을 이게 반출량이라고 하면 일본으로 나가는 건데 일본으로 나가는 양이 더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쌀의 생산을 늘려놓고도 한국인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의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산미증식 계획으로 해서 한반도의 쌀의 생산량이 늘었다. 그럼 맞아 틀려. 맞다는 거지. 근데 산미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이 늘었다. 이러면 틀린 게 되는 거죠. 쌀의 생산은 분명히 늘었지만 오히려 일본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렇게 보면 두 가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쌀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뭐 이렇게 수리 시설도 만들고 비료도 갖다 주고 이런 비용들을 한국인 농민에게 청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국인 농민들은 이런 산미증식 계획으로 오는 비용 부담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이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 그럼 식량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중고에 빠지면서 많은 한국인 농민들이 파산하게 돼요. 다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예 그지가 돼서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조금 에너지가 있는 그지들은 화전민이 되죠. 화전민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데 쓱 봐서 적당해 보이면 그냥 그 풀숲에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면 그 풀들이 다 탈 거 아니야. 풀이나 나무가 다 타면 그 재가 비료가 될 수 있거든요. 비료 역할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간단한 것들을 농사 짓는 거지. 막 벼농사 이렇게 1년짜리 농사는 어렵고 감자나 고구마 이런 건 금방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사를 짓는 거죠. 근데 이건 자기가 자기 땅에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불법으로 그냥 대중 없이 짓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땅의 주인이 신고하면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잡히면 깜빵 가든가. 그죠? 그래서 이 화전민들은 한 번 농사 짓고 걸리기 전에 빨리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농사 짓고 끝이에요. 그것도 이제 농사 짓는 동안 안 걸려야 다행인 거고 걸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나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사 지을 마음이 있는 거지인 거지. 그래서 이런 화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만주, 연해주 지역으로 아예 이렇게 떠나기도 하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령은 오히려 1910년대 때도 우리가 회사령이라는 단어를 봤잖아요. 근데 1910년대 회사령과 완전히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1910년대 회사령은 그때는 허가제였어요. 허가제. 1910년대 때 회사령은 허가제였다고. 허가제라는 건 뭐예요? 내가 회사를 만들고 싶으면 총독부한테 회사 설립 신청서를 내고 총독부에서 허가 도장을 찍어줄 때까지 허락을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총독부가 허락을 해주면 그 뒤에 사업을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1920년대 회사령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신고제예요. 신고제. 그러니까 내가 사업 설립 신청서를 총독부에 내놓고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냥 신고만 했으면 된 거야. 저 만듭니다 하고 그날 바로 들어가면 돼요. 이게 이제 1910년대의 많은 차이점이죠. 이렇게 하면은 한국인들 입장에서 기업을 세우는 게 기업을 만드는 게 더 편해진 걸까요? 아니면 어려워진 걸까요? 편해진 거죠.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허락을 안 해주는 일도 없어요. 허락 자체를 해주는 게 아니고 말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기업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을 만들으라고. 근데 그 기업이 자기들한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20년대가 되면 드디어 일본도 거대 자본, 독점 자본 단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그냥 그동안의 일본 산업이 무슨 뭐 되게 조그만한 되게 작은 공업사들, 되게 작은 회사들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의 거대 기업이 됐다는 거죠. 일본 기업들이.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면서 한반도로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기업이 미쓰비시, 미쓰이, 야큐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미쓰비시라고 하면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미쓰비시라는 일본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은 보통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조선으로 진출을 하려 그래. 그러면 조선에 아예 아무것도 막 없고 그냥 논밖에 없는 거랑 그래도 조선에 뭐 이렇게 자동차 정비사라도 있고 아니면 주유소라도 있고 한 거랑 뭐가 더 진출하기 편하겠어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기본적인 건 그래도 있는 나라가 진출하기 편하겠죠. 그래도 고장나면 정비업체 고칠 수 있게 자동차 사고 나면 보험사 아니면 뭐 기름 넣어주는 주유소 이런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진출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회사들 대기업이 진출하기 좋게끔 도움이 될 만한 작은 기업들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신고제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때 이제 일본이 관세도 철폐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관세가 없어지는데 1910년대 때까지만 해도 일본 상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거기에 관세를 매겼어요. 그러면 그 상품이 조금 더 비싸고 우리나라 상품이 조금 더 싸겠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나라 좀 경제를 이제 키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의 세금이 관세인데 1910년대 때까지만 해도 이런 관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1920년대가 되면 관세가 아예 철폐됩니다. 그래서 일본 상품이 세금을 매겨지지 않고 되게 싼 가격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을 조금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20년대에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식으로 회사령도 회사 세우기도 훨씬 쉬워졌고 관세도 철폐됐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인과 한국인의 빈부격차가 이렇게 극도로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이 시기에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한국 기업이 많은 타격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